엄마,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요양원 직원이 김 선생 앞에 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볼펜까지 함께 밀어줬습니다. 오늘 안 하시면 대기번호 밀려요. 큰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여기 하세요. 여기가 후기도 좋고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대요. 계약서 맨 아래 이름을 쓰는 칸이 보였습니다. 그 도장 하나로 집도, 돈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다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성비, 란 단어에 조금이라도 있던 정내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내 모든 걸 다 걸었던 아들이 이젠 나를 짐처럼 여겨 저렴한 상품으로 가성비를 따지며 팔아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나는 30년 넘게 아이들한테 존중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처리되고 있을까? 김 선생은 손에 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노후는 정말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걸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은 김 선생을 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33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떠들어도 김 선생은 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말에는 사람이 담긴다. 상대가 상처받을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석부를 펼치면 35개의 이름이 있었고 김 선생은 그 이름들을 외웠습니다. 번호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12번 앞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부르는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김 선생은 달랐습니다. 민수야, 칠판에 써봐. 지연아, 내 생각은 어때? 이름을 부르면 아이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한 명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걸 느끼는 표정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도 애들한테 치였어? 김 선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뭘 알아? 아직 어린데.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착해. 그러니까 애들이 우습게 보는 거야. 김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한 잔 마시고 다음날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33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졸업했고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고 또 졸업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명절 때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김 선생은 늘 기억했습니다. 이름까지 다 기억했습니다. 너 3학년 4반 수민이지? 아이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헉, 진짜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선생님이 너 이름 몇 번을 불렀는데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김 선생이 이제는 교실이 아닌 요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르신이라고 불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62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식사를 하고 신문을 읽었습니다. 김 선생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 잠깐 산책하고 올게.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생은 대답했습니다. 너무 오래 걷지 마. 다리 아프다며.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시간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이신가요? 남편분이 공원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했지만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김 선생은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전까지 신문 읽던 사람이 지금 눈을 감고 누워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학교 동료들이 왔고, 남편 회사 사람들이 왔고, 친척들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딸은 영정사진 옆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그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가는 걸 보기만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위로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비로소 현실이 됐습니다. 집안이 너무 넓었습니다. 거실도 안방도 부엌도 전부 넓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딱 맞았던 공간이 갑자기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가 보였습니다.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그 신문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더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에이, 정치인들은 왜 저 모양이야. 이제 그 소리가 없었습니다. 김 선생은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구나. 하지만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연금도 있었습니다. 남편 연금에 김 선생 연금까지 합치면 생활하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전세로 내준 아파트가 있어서 목돈도 확보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있고 작은 딸도 있었습니다. 혼자 늙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아침 일찍 일어나 병원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내과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혈압약 처방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바람도 적당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출근 시간은 이미 지나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에는 20명 정도만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노란 선 뒤에 섰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이번 열차 2분 후 도착이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본능적으로 기둥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기둥은 너무 멀었습니다. 아, 잠깐 앉아야겠다.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선생은 그대로 플랫폼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 저기요. 사람 쓰러졌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김 선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영무원 불러요. 빨리. 119 불렀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응급실이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하는 심전도 소리였습니다. 간호사가 김 선생을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정신 드세요. 할머니.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김 선생은 평생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아이들 학부모들한테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몸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김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왜 우세요? 김 선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려서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셨네요. 보호자 오셨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연락했대요. 곧 오신대요. 1시간쯤 지나서 큰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커튼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큰아들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죠?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뇌 쪽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 말에 큰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하지만 의사가 덧붙인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과로와 탈수, 어지럼증이 겹친 것 같습니다. 요즘 물 잘 드세요? 김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잘 안 목말라서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갈증을 잘 못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탈수가 오기 쉽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이 문제였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오늘처럼 갑자기 쓰러지실 수 있어요. 집에서라면 괜찮은데 지하철 승강장이나 계단에서 쓰러지시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큰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분이 함께 계시거나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병실을 나온 큰아들이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선생은 침대에 누워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나야. 엄마가 지하철에서 쓰러지셨어. 아니, 큰 병은 아닌데. 의사가 혼자 있으면 위험하대. 잠시 침묵. 그래,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큰아들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우리 집에서 좀 지내세요. 김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 집에서 지낼게. 엄마, 다음에 또 쓰러지면 어떡해요? 괜찮다니까. 지하철 승강장에서 또 쓰러지면 그땐 진짜 큰일이야.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날 저녁 김 선생은 큰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큰아들 집은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안방은 큰아들 부부가 썼고 작은 방은 손자가 썼습니다. 김 선생은 거실 한쪽에 놓인 간이 침대에 짐을 풀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고마워. 밥상에는 4개의 그릇이 놓였습니다. 큰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고 김 선생.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예전 김 선생 집에서는 밥상머리가 따뜻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남편 회사 이야기.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손자는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큰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김 선생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간이 침대에 누웠을 때 김 선생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천장을 보면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둘이서 집에서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은
이제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큰아들은 출근 전에 물었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괜찮아. 손자도 학교 가기 전에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밥상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4명 분량을 다 차렸습니다. 국도 있고 반찬도 3가지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자 반찬이 2가지로 줄었습니다. 2주일 지나자 국도 안 끓였습니다. 된장찌개 식은 걸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내줬습니다. 김 선생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대화도 줄었습니다. 큰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와도 김 선생한테 말을 거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처럼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 아침에 밥상 내줄 때도 말없이 놓고 갔습니다. 저녁에 설거지 끝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자는 김 선생을 보면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인사도 안 했습니다. 김 선생이 거실에 나오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있던 며느리가 채널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놀던 손자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선생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네, 요양원이요. 김 선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세금 정리되면 바로 가능하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네, 1달 안으로요. 그때까지만 계시면 돼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김 선생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이 나왔습니다. 김 선생은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 얼굴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김 선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봤습니다. 김 선생이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으면 돼? 며느리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오빠가 알아서 하시겠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 선생은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간이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이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큰아들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2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동생한테 얘기해 볼게. 조금만이 벌써 3주예요. 나도 한계예요. 김 선생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내가 시집 온 게 시어머니 모시려고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소리 좀 낮춰. 왜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김 선생은 일어났습니다. 간이 침대로 가려는데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김 선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큰아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야, 그만해.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제 집에서 왜 제가 눈치를 봐야 해요? 김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딸이었습니다. 오빠, 엄마 어디 계세요? 거실에. 작은 딸이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김 선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 오빠의 난처한 얼굴. 언니, 엄마가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도 알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럼 아가씨가 모셔가세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딸이 김 선생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오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큰아들이 변명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작은 딸이 김 선생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간이 침대 옆에 놓인 가방에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요. 내가 모실게요. 김 선생은 작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30분 뒤 김 선생은 작은 딸과 함께 큰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큰아들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김 선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김 선생은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옮겨야 할 사람이라는 걸, 짐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택시에서 내리며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좁긴 한데 편하게 지내세요. 고마워. 작은 딸 집은 2층 집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김 선생에게 내줬습니다. 창문이 있고 햇살이 들었습니다. 엄마, 여긴 형수 눈치 안 봐도 돼요. 우리 집이니까. 그 말이 김 선생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첫 2주일은 행복했습니다. 작은 딸이 매일 아침 차를 끓여줬습니다. 국도 끓이고 반찬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고마워, 딸. 저녁에는 함께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작은 딸이 김 선생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오빠네 집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괜찮아. 하지만 사위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인사라도 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인사도 없어졌습니다. 퇴근해서 들어오면 현관에서 신발만 벗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사위가 저녁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배 안 고파? 그래도 혼자 먹어.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은 밥을 먹다 말았습니다. 작은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하지만 김 선생은 알았습니다. 회사 때문이 아니라는 걸. 3주째 되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사위와 작은 딸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야? 사위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듣는 큰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이 벌써 3주야. 나 미치겠어.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어.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던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혼할 때 장모님까지 모시겠다고 한 적 없어. 그래도 우리 엄만데. 그럼 당신 혼자 모셔. 나는 이제 못 참아.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위가 현관으로 나간 것 같았습니다. 작은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생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나 미치겠어.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어.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선생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위는 집에 없었습니다.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딸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아침을 차렸습니다. 엄마, 진지 드세요. 김 선생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이지? 작은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작은 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은 딸이 김 선생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나한테 최고로 소중한데 나도 남편이 있으니깐 남편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김 선생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나갈게. 엄마, 정말 미안해요. 죄송해요. 괜찮아. 이미 예상했어. 그날 저녁 사위가 돌아왔습니다. 작은 딸이 남편과 김 선생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모님 계시니까 집에 오기 싫었습니다. 작은 딸이 말렸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안 돼. 이제 분명히 해야 해. 사위가 김 선생을 봤습니다. 제 집 같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힘들어요.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작은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도, 우리도 한계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 선생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울지 마. 큰아들 집에서 나올 때 작은 딸이 구해줬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집에서도 김 선생은 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선생은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도 작은 딸 집에서도 김 선생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요양원 상담실은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에 화분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팜플렛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김 선생 옆에 큰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딸도 함께 왔습니다. 직원이 팜플렛을 펼쳤습니다. 저희 요양원은 1인실부터 4인실까지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어떻게 돼요? 1인실은 한 달에 250만 원, 4인실은 150만 원입니다. 큰아들과 작은 딸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4인실로 할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식사와 간병은 기본으로 포함돼 있고요. 외출은요?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외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요? 네, 안전 문제 때문에 보호자 동반이 아니면 외출이 어렵습니다. 김 선생은 아무 말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족 면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처음엔 자주 오시죠. 처음엔.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럼 나중엔 안 와요? 김 선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긴 해요. 다들 바쁘시니까요.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시설 한번 보실까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바닥도 반짝이고 벽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뭔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방들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열린 방에서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302번, 진지 드실 시간이에요. 302번, 김 선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번호로 불렀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번호로 부릅니다. 어르신들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요. 김 선생은 그 노인을 봤습니다. 휠체어의 노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직원이 다시 불렀습니다. 302번, 들리세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김 선생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302번, 그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번호였습니다.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큰아들이 볼펜을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하시죠. 김 선생은 계약서를 받습니다. 맨 아래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쓰는 칸. 김 선생은 33년 동안 아이들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번호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런 김 선생이 이제는 번호가 될 차례였습니다. 손에 볼펜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안 하시면 대기번호 밀려요. 대기번호. 그 말에 김 선생은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큰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김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번호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상담실을 나온 뒤 김 선생은 큰아들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나는 번호로 불리고 싶지 않아. 엄마, 거기가 제일 좋은 데예요. 다른 데는 더 열악해요. 김 선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큰아들과 작은딸이 번갈아 가며 설득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엄마, 우리도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엄마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양원이 제일 안전해요. 김 선생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아들이 다시 요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가시는 걸로 했어요. 김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전날,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33년을 살아온 인생이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밤 10시쯤 큰아들이 김 선생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큰아들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전세금 일부만 먼저 쓰면 안 돼요? 김 선생은 큰아들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지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3천만 원만 먼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김 선생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 갚을게요. 지금 기회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요. 전세금은 내가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거야. 알아요. 그래서 빌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갚는다니까요. 김 선생이 물었습니다. 언제 갚을 건데? 큰아들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2년? 네, 사업이 자리 잡으면 바로 갚을게요. 김 선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그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요양원 가면 돈 필요 없잖아요. 김 선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요양원비는 제가 낼 거고 엄마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시면 되잖아요. 돈 쓸 일이 없어요. 김 선생은 큰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큰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는 진짜 이유가 그거였구나. 엄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잖아. 어차피 돈 필요 없다고 했잖아. 큰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나가줄래? 엄마, 나가. 큰아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김 선생은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게 보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뒤 큰아들이 왜 그렇게 요양원을 권했는지, 며느리가 왜 일부러 들리게 요양원 전화를 했는지, 작은 딸내도 왜 결국 못 받아준다고 했는지, 요양원은 엄마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정리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다음 날 아침 김 선생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양원 안 갈래. 엄마, 그럼 어디 가시려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 큰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하다니까요. 위험한 건 내가 정한 삶을 사는 거야. 김 선생은 짐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친구 집에서 지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 쉐어하우스 아세요? 쉐어하우스? 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각자 연금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만 나눠내고. 김 선생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 제 친구도 거기 사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볼까요? 일주일 뒤 김 선생은 쉐어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2층 집이었습니다. 방이 4개 있었고 거실과 부엌은 공용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설명했습니다. 각자 방은 따로 쓰시고요. 식사는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청소도 당번제로 하고요. 생활비는요?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방세, 공과금, 식비 포함입니다. 김 선생은 계산했습니다. 연금에서 50만 원 내도 충분히 남았습니다. 해볼게요. 김 선생은 그날부터 쉐어하우스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낯설었습니다. 70대 할머니 둘, 60대 할머니 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누군가 먼저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오늘은 김 선생 차례였습니다. 밥 다 됐어요. 거실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오, 김 선생님, 오늘 당번이었구나. 국 맛있겠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드라마 봤어? 봤지. 남자 주인공 진짜 밉더라. 그러게. 왜 저렇게 답답해? 웃음이 났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자식들은 뭐래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죠. 위험하다고. 지금은요? 이제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건강해 보인대요. 실제로 김 선생은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했습니다. 산책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화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번호로 불렸겠지만 여기서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김 선생님. 네.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된장찌개 어때요? 좋아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쉐어하우스 거실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으세요? 응, 좋아. 정말요?
응.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김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큰아들이 돌아간 뒤 김 선생은 창밖을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그날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다시 사람이 됐습니다.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 짐이 아닌 선택하는 사람. 그렇게 김 선생은 자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는 세컨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도, 아침에 들어오는 빛도,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전부 새로웠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 집이 맞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누가 정해준 공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공간이라는 걸.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오늘 하루를 내가 정합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나는 움직이고 누가 허락하지 않아도 나는 쉽니다. 여러분도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서운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합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있고 저 역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긴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 공간에서 내 속도로.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낯섭니다.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은 낯설었지만 지금은 만족합니다.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선택을 앞에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마음속으로만 고민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결정하지 않아도요. 다만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